예, 상장 하루를 앞두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기대감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전에 과열됐었던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의 선례를 좀 보다 보니까 네.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한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신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란 게 또 있잖아요. 좀 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전에 이제 흥행을 했던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가치 있는 기업이고 올해 가장 기대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기업이 오버슈팅이나 오버플로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약간 휘청이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관심 대상은 따상이죠. 예. 따상이 되겠냐는 것인데 물론 뭐 고평가 우려도 있지만 저는 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게 우려스럽긴 한데 네. 우선 따상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이제 이 하락 곡선이 얼만큼 빨리 일어날 것인가는 좀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선을 찾아가는 그 기간이 앞선 두 기업보다는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분석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 어떤 회사인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주주가 방시혁 작곡가죠. 예. 네. 원래 JYP 출신입니다. JYP에서 2005년에 독립했습니다. 실제 이미 기업을 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초기에는 빠져나와서도 JYP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88라는 혼성 그룹을 제일 처음에 론칭을 했는데 그렇게 히트는 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소스 뮤직이라는 그 기업과 이렇게 제휴를 하면서 예. 글램이라는 여성 걸그룹을 론칭을 했는데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 이후로는 걸그룹을 론칭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단을 론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작년에 2018년에 이 BTS와 7년 재계약을 함으로써 네. 앞으로 계약이 5년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흐름을 보면 2016년에 360억이었다가 2017년에 3배인 927억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18년에 2142억, 그리고 작년에 또 2배인 4천억을 하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크게 두 가지 사업군을 가지고 현재經營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레이블 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BTS나 다른 어떤 그룹에 있는 레이블 부분과 그리고 이 레이블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 레이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너무 방탄소년단에 올인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부분을 상쇄시키는 바로 비즈니스 부분. 예.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든지 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매출이 조금씩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빅히트의 향후 상장 이후에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 주주는 역시 방시혁 의장입니다. 43%를 가지고 있고요. 네. 2대 주주죠. 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또 핫한데 넷마블이 25% 가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주 구성 자료로 좀 넘겨주시죠. 네. 예. 그리고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인 레전드 캐피탈이 한 6.2% 예. 정도를 갖고 있어서 중국 기업 있고 그 외에 그 헤지펀드가 한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는 방탄소년단이 이게 방시혁 의장이 주식을 무상 나눠줬죠. 1.7% 정도 됩니다. 7명의 멤버가 개인당 이번에 상장이 따상이 된다면 인당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주 구성까지 함께 얘기를 해줬고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레이블과 비즈니스 부분에서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구분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어떤 빅히트 자체가 워낙 뭐 BTS의 영향력도 크고 네. 엔터사 중에서도 뭐 규모가 이 기존의 3사를 합친 것보다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 시사점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본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그 엔터 3사 위주의 시장은 사실은 이 자본시장 전체에서 엔터주가 바이오주처럼 큰 하나의 종목으로 구성되기에는 아직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빅히트가 이번에 상장을 함으로써 기존 3사의 합이 약 4조 가까이 되고 빅히트가 3조 5천 가까이 되면 한 10조 이상을 구성함으로써 그 외의 작은 C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주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큰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 산업군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 그와 비롯된 시너지를 발휘하는 여러 엔터사들이 공동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또는 하나의 성장 종목으로 가능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엔터사들의 시장이 중국을 비롯한 일본, 아시아권이었다면 글로벌리 성장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엔터 3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아시아권이었다면 빅히트가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엔터주가 드디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투자의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 이번 빅히트 엔터의 상장은 빅히트 엔터 상장 이상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과 또 의미를 풀어주셨는데 특히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한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기획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빅히트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다변화시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가치를 책정할 때도 오히려 동종 업계 비슷한 회사로 SM은 빼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를 하는 그래서 기업 가치가 매겨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빅히트 엔터가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동종업계와 비교하는 평가를 하지 않느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퍼가 아니라 EVA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부채 비율이 적은 쪽으로 택했는데 그렇죠. 첫 번째 논란거리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빅히트 엔터가 BTS를 통해서 급성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후속의 흥행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흥행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플랫폼 형식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존의 기획사가 가지지 못하는 성장 스타지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BTS가 조금 사그라들더라도 이 성장 서사의 플랫폼에 다른 아이돌 그룹이나 다른 스타들을 같이 얹은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여형 콘텐츠도 굉장히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노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기획사가 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 이게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 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실제적으로 자체 플랫폼 수익성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62%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한 1,127억 정도가 현재 이 플랫폼에서 컨버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사가 또 하나 한 번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빅히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끊고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결 배경에 대해서 방금 전에 금통위의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8월 말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간의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유로 지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도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 정부 의회 간 경기 부양책 논의 경과에 따라 주요 가격 변수가 등락을 하였는데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9월 하순 이후에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회복도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상 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 중 1.0%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 중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다시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8월 말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시장 금리는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국고채 수급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등락을 하였습니다. 주가는 주요 국가 마찬가지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받아 상당폭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9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최근 1,150원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면 기업 대출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증대 등으로 8, 9월 중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통위의 브리핑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계속 있고, 긍정적인 면은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다라는 점인데, 여전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확실한 경기 회복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던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엔터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박종훈 대표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만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수익 비중, 매출 비중이 너무 BTS에 많이 몰아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디스든 소스뮤직이든 슈퍼브든 다 인수는 했는데 여전히 BTS가 어마어마하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변화시킬 거냐는 여전한 숙제잖아요. 실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우려를 기사로 발표를 했죠. BTS will not stay forever young. 그러니까 더 이상 BTS가 영원히 젊겠느냐 라는 말로 약간 비꼬면서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에 몰입을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 원래 보면 약 88%가 BTS의 매출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버스,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뭘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의 대표적인 게 위버스인데, 위버스의 작년 매출액이 1,073억이었는데 올 예상 매출액이 3,000억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3배를 좀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이 매출 증가에 큰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BTS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 매출원이었던 해외 투어가 중단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예.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우려를 약간은 상쇄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플랫폼에 과연 BTS 외에 다른 그룹을 올렸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다른 형식으로 좀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을. 예를 들어서 그 스사적인 스토리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 속에 전체의 아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는 구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BTS가 군대를 갔을 때는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뭐 이렇게 민감했는데 몇몇 아미들이 뭐 큰 상관없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병역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까지 맞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구조들이 탄탄한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는 거죠. 단순히 몇몇 인물 중심이 아니라 스토리 구조 속에 플랫폼을 지켰다는 게 이 BTS와 빅히트의 아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2022년이면 이제 방탄소년단도 나이상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건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아무리 다른 뭐 소속사들, 기획사들을 인수하더라도 뭐 워낙 BTS니까 그렇죠. 그 자리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어쨌거나 좀 아티스트 수도 늘리고 사업 수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도 그러면 좀 적극적인 M&A 소식이 빅히트 엔터발로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작업이 들어오면 저는 M&A 쪽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이곳일 것 같습니다. 구조가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해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플랫폼과 퍼블리싱이 좋지 않습니까? 단지 개발 능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 이 빅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라는 물론 강력한 컨텐츠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그리고 퍼블리싱 이것들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후속작에 대한 개발까지 직접 부담하기에는 시간과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아마 M&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BTS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쪽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덩치가 커질지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엔터 3사의 흐름들입니다. 여기는 글쎄요, 오히려 어떤 함께 붕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안 하나하고 네. 빅히트 엔터 쪽으로 쏠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안 하나가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자를 택합니다.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이미 되고 있고 이 엔터 산업이라는 게 물론 특정 아이돌 스타나 특정 그룹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빅히트 엔터 같이 하나가 급성장을 하면 분명히 진입 주가가 있는 게 엔터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과 조금 다르게 엔터 산업은 이러한 붐 효과가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예. 특히 빅히트 엔터가 BTS가 글로벌리하게 K-팝에 대한 굉장한 진입 장벽을 받쳐준 것이 굉장히 네. 큰 효과입니다. 예. 이런 효과를 JYP나 SM이나 YG가 저는 분명히 볼 것이라 보고 물론 당장 블랙핑크가 그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K-팝에 대한 글로벌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춤의 효과는 분명히 다른 엔터뿐만 아니라 드라마 다른 곳까지 충분히 진입 장벽을 낮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전반적인 붕업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역시 블랙핑크의 화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 쪽으로도 한번 기대를 거들어 보도록 하겠고, 글쎄요, 시간 관계상 한두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적정 주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오버슈팅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만에 이미 SK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학습 효과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에 대한 그건 앞에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오버슈팅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연 매출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음원 매출과 다른 플랫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성장을 한 것은 분명히 저는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모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변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산정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시장에서 투자들이 얼만큼 억셉트할 것인가는 좀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른 앞에 IPO보다는 너무 낮죠. 그렇죠. 네, SK 바이오팜이 뭐 70%대였는데. 예. SK 바이오팜이 81.2%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43.9%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버슈팅은 줄여주겠지만 그 뒤에 주가 흐름에서 얼만큼 탄력을 어느 정도 속도로 이뤄갈 것인가가 사실은 큰 관건이고. 네. 마지막으로 짚을 수 있는 건 이제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대형주, 그러니까 SK 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학습 효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빅히트엔터에 대한 상장인데요. 이거는 짧게 하나만 앞에서도 주주 구성 얘기해 주면서 넷마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까지 BTS가 잘 나가면 상장된 기업이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상장된 주주 넷마블, 그럼 넷마블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그 효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내일이면 오픈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다른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엔터주들에 저는 더 관심을 갖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넷마블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같은 엔터사 안에서 또 얼마나 아티스트들이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장 하루를 앞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과 또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시오스코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